당신 계좌 다 정리했어요. 이제 빚은 갚은 셈이죠. 그 사람이 제 앞에서 통장을 던지며 한 말입니다. 40년 전 일 때문에 복수하려고 접근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한복 공방 주인일 뿐인데 말이에요. 남편을 잃고 5년 만에 다시 마음을 열었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계획했던 거였습니다. 수천만 원이 사라진 통장을 보며 저는 무너졌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에서 생활한복 공방을 운영하는 김수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매번 새롭게 다가왔고, 저녁이면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공방일은 제게 구원이었습니다. 천을 재단하고 바느질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도 좋았습니다. 어떤 옷을 원하시는지, 어떤 색이 마음에 드시는지 물으며 그들의 일상 속으로 잠시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딸아이 나영이가 어느 날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요. 엄마 좀 만나뵐 분이 계셔서요. 나영이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말 카페에서 저는 황혼 소개팅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나영이는 엄마도 이제 좀 사세요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며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키는 중간쯤 되고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네이비 재킷을 입고 계셨죠. 그분이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수진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세진 씨시죠? 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오세진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정면으로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요. 저도 그래요. 그냥 한복 만들며 살고 있죠. 한복이요? 멋진 일 하시네요.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책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옛날 시집을 즐겨 읽는다고 했죠. 저도 젊은 시절 윤동주와 한용운의 시를 좋아했다고 말했더니 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 두 분 시인을 좋아합니다. 요즘도 가끔 읽어요. 그러세요? 저는 요즘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읽으시면 좋죠. 나이 들어 읽으면 또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음악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요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자, 패티김, 남진 같은 가수들의 노래를 아직도 듣는다고요. 저도 그 시절 노래 좋아해요. 요즘 음악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옛날 노래에는 정이 있죠. 그렇게 한 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헤어질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편안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설렘이라는 건가 싶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 옥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어제 소개팅 어땠어? 괜찮았어. 편안한 사람이더라. 야, 너무 빨리 마음 열지 마. 사람은 천천히 알아가야 해. 알아. 그냥 좋은 사람 같았다는 거야.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에 사람 속 알기 힘들잖아. 옥자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오세진 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문자 한 통이 핸드폰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미소를 지었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실래요?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인연이라는 건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제게 새로운 사람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아직 몰랐지만 저는 그저 이 작은 설렘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세진 씨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틀에 한 번이 되고 어느새 매일 저녁 짧은 통화를 하게 됐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급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손님 2분 오셨고 치마저고리 수선하고요. 수고하셨네요. 밥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조금 이따 먹으려고요. 그럼 제가 갈까요? 같이 드시죠.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세진 씨는 공방에 직접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가 일하는 모습을 멀찍이 서서 지켜봤죠. 바쁘신데 방해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앉아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는 공방 한쪽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제가 바느질하는 손끝을 바라보다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죠. 그 존재만으로도 공방이 덜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며칠 후엔 제가 한복 원단을 고르는 모습을 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이 색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어떤 색이요? 이 자주색이요. 연한 분홍보다 깊이가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눈썰미가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은 것 같아서요. 세진 씨는 원단 선택에도 의견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조언이 맞아떨어질 때가 많았어요. 손님들도 그 색감을 보고 만족해 하셨죠. 어느 날은 손님이 공방에 오셨을 때 세진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만드는 한복은 정말 정성스럽습니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하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믿고 맡길 수 있겠네요. 손님이 밝게 웃으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세진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뭘 했다고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누가 제 일을 칭찬해 주니까요. 수진 씨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누군가 제 곁에 있고 제 일을 지켜보고 응원해 준다는 느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진 씨는 더 자주 공방에 왔습니다.
이제는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올 정도였죠. 저도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걸음걸이, 천천히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조용히 인사하는 목소리. 오늘도 바쁘시네요. 요즘 주문이 좀 들어와서요.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네, 알아요. 그는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꼭 전화를 걸어 밥을 먹었는지 물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제가 공방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세진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조금 전에 왔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멀지 않은데요. 그래도 밤이니까요. 같이 가요. 그는 제 곁을 천천히 걸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요. 집 앞에 도착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세진 씨는 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없는 하루가 어색할 정도였죠. 딸 나영이도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그런가? 네. 좋은 일 있으세요? 글쎄, 그냥 일이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 나영이는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혹시 통장 정리 같은 거 필요하신가요? 통장이요? 네. 저 사실 예전에 자산 상담사로 일했거든요. 오래된 통장이나 관리 안 되는 자산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통장 정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장부도 엉망이었고 어떤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걸 부탁드려도 되나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고마워요.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그럼 언제 편하실 때 보여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며칠 후 저는 세진 씨에게 장부와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정리가 안 된 숫자들, 어디에 쓴 건지도 모를 지출 내역들. 그런데 세진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차분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통장은 이자가 너무 낮네요.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잘 몰라서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 카드 수수료도 줄일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맡겨주세요. 세진 씨는 꼼꼼하게 제 자산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떤 통장을 해지하고 어디로 돈을 옮기는 게 좋은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수진 씨, 이 정도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제 곁에 있고 저를 도와준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덜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안도감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통장 정리를 맡긴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세진 씨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차분하던 그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죠. 수진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좀 난처한 일이 생겨서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친구 보증을 잠깐 서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요. 생활비가 좀 부족해졌어요. 그러시구나.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죄송한데 50만 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가 보여준 모습들이 떠올랐죠. 공방에 와서 도와주던 일, 제 통장을 정리해주던 정성, 늦은 밤까지 집까지 바래다 주던 배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공방 서랍에서 현금을 꺼내 건넸습니다. 세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죠. 수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뻤어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외롭지 않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세진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한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친구 일이 더 복잡해졌어요. 제가 또 돈을 좀 내야 할 것 같아서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번엔 100만 원 정도요. 정말 죄송해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습니다. 손을 비비며 말하는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죠. 저는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를 믿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드릴게요. 고마워요. 다음 달 초에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네, 믿어요. 100만 원을 건네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것이었죠. 다음 달이 되었지만 세진 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자주 공방에 왔고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괜히 제가 인색한 사람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공방 계좌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체 내역이 여러 건 있었던 거죠. 50만 원, 80만 원, 70만 원. 날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제가 출금한 적이 없는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세진 씨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바쁘시네요. 세진 씨,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이 이체 내역들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세진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통장 정리하면서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했잖아요. 일시적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여러 번이죠? 은행 시스템이 좀 복잡해서요. 걱정 마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뭔가 설명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언제쯤 다시 정리되나요? 이번 주 안으로 해드릴게요. 제가 은행 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어요. 세진 씨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공방에 왔죠. 하지만 통장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진 씨, 통장 정리는 어떻게 됐어요? 아, 은행에서 시간이 좀 걸린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의 대답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도 저는 따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의심하는 거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자야, 나 요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고 통장 정리도 이상하게 되고 있어. 뭐?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옥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통장을 맡긴 거야? 응, 그 사람이 자산 상담사라고 해서요. 아니, 수진아.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돼? 그래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당장 확인해봐. 통장 비밀번호 바꾸고. 옥자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세진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옥자의 말도 틀린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은행 앱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던 거죠.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믿고 싶었습니다. 세진 씨가 설명해 준 대로 시스템 오류일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뭔가 이상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진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손길, 배려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세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네, 뵙죠. 그날 저녁 세진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공방 문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늦게라도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세진 씨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 있는 건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공방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세진 씨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진 씨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구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주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계좌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에, 모두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고객님께서 이체하신 내역인데요. 아니에요. 저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맞게 입력됐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저였으니까요. 세진 씨에게 통장 정리를 부탁하면서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딸 나영이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전화 안 받으시길래 걱정했잖아요. 나영아. 네, 왜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영이를 바라만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죠.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나영아, 엄마가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진 씨를 만난 일, 통장을 맡긴 일, 돈이 사라진 일. 나영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사실이야. 통장을 맡겼다고요? 비밀번호까지요? 그 사람이 자산 상담사라고 해서요. 나영이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일단 은행 거래 내역 다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나영이는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완전히 계획된 사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일까?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수천만 원이 없어졌다고요. 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걱정이 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 바로요. 안 돼. 부끄러워. 부끄러우면 어떡해요? 돈을 찾아야죠. 하지만 내가 직접 준 거잖아. 내가 믿고 맡긴 거고. 그래서 더 사기라고요. 엄마 믿음을 이용한 거예요. 나영이는 울먹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모녀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공방 문도 닫았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죠. 옥자가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세진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부드럽게 웃던 모습, 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공방에 앉아 책을 읽던 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쉽게 믿었던 걸까요? 외로움에 눈이 멀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나영이는 매일 집에 왔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옆에 앉아 있어 주었죠.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나쁜 건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난 느껴야 했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믿고 싶었던 거죠. 나영이의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맞아요. 저는 믿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였던 5년이 너무 길었거든요. 누군가 제 곁에 있어 주길 바랐던 거죠. 그 간절함을 세진 씨가 이용한 거였어요. 일주일 후 나영이가 경찰서에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창피해. 창피한 게 중요해요? 돈을 찾아야죠. 그래도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괜찮아요.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영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저 때문에라도 해주세요. 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가자. 경찰서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맞서야 할 때였어요.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나영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나영아.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부끄러워도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공방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돈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는 말을 들었어요. 세진 씨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을 썼고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참담했어요. 공방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방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분이 서 있었죠. 실례합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문 닫으신 건가요? 아, 네. 지금은 영업을 안 해서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 나눠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장민호라고 합니다. 김수진입니다. 민호 씨는 공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복 원단들, 재봉틀, 벽에 걸린 완성작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여기 참 좋네요.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며칠째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들렀습니다. 아,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민호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따뜻함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들러도 될까요? 그냥 공방이 좋아서요. 네, 좋아요. 민호 씨는 그날 이후 이틀에 한 번씩 공방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하고 갔어요. 그러다 조금씩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죠. 한복 원단을 정리해주고 먼지를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죠.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직 일할 준비가 안 됐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응대해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민호 씨는 손님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한복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문을 남기고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기뻤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늘에 실을 꿰는 것도 어려웠죠. 하지만 민호 씨가 옆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원단을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손끝에서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공방에 들렀습니다. 출근하듯이요. 저를 대신해 손님을 맡고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이제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덕분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생님이 혼자 일어서신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했어요. 민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관계는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요. 말이 많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세진 씨는 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와주었어요. 어쩌면 제가 놓치고 살았던 진짜 인연은 가까이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공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공방 문을 다시 연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오전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손님도 없었고 민호 씨도 아직 오시기 전이었죠. 저는 혼자 재봉틀 앞에 앉아 치마단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세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세진 씨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턱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죠.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수진 씨. 무슨 일로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이요? 지금? 세진 씨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바라봤어요. 저는 그를 지켜보며 핸드폰을 슬쩍 집어들었습니다. 언제든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죠. 수진 씨, 당신 40년 전에 어디서 일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40년 전이요? 네. 결혼하기 전에 일하셨던 회사 말이에요. 명화섬유요. 거기서 격리 일을 했었는데요. 세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명화섬유. 그 회사 대출 끊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저예요. 저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저는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명화섬유에 돈을 빌려줬었죠.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래서요? 은행은 저한테 책임을 물었어요. 부실 대출이라고. 저는 해고당했죠. 세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무너진 게 가족도 떠났고 일자리도 못 구했어요. 40년 동안 저는 그 회사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격리로. 저는 그냥 직원이었어요. 아무 권한도 없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갚고 싶었어요. 이 40년의 원한을요. 세진 씨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통장이었어요. 당신 계좌 다 정리했어요. 제 명의로 옮겼죠. 그게 무슨 짓이에요? 복수예요.
당신 회사 때문에 제가 잃은 것들에 대한 복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 미쳤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월급 받고 일했을 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 필요했어요. 누군가에게 이 고통을 돌려줄 사람이요. 그래서 저를 속인 거예요? 제 외로움을 이용한 거고요? 세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당신 정말 비겁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때 공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그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호 씨, 이 사람이. 세진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탁자 위에 던졌어요. 이제 빚은 갚은 셈이죠. 40년 전 제가 잃은 것들에 대한 빚. 빚이요? 당신 정신 나간 거예요? 민호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부르세요. 어차피 저는 도망칠 곳도 없어요. 세진 씨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미안하다고요? 지금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진 씨는 그 말을 남기고 공방을 나갔습니다. 민호 씨가 바로 그를 쫓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느님,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허탈함도 뒤섞여서 쏟아져 나왔어요. 40년 전 일 때문에, 제가 기억도 못하는 회사 일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당한 거였습니다. 민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민호 씨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들은 세진 씨의 계좌를 추적했고 동결 조치를 취했어요. 제 돈은 아직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부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고객님, 운이 좋으셨어요. 보통은 이렇게 빨리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용의자가 스스로 나타난 경우는 드물어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세진 씨는 왜 나타난 걸까요? 미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끝내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명화섬유에서 일하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사무실 풍경, 동료들 얼굴, 매일 아침 출근하던 길. 그 모든 게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 저를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세진 씨는 4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의 화살을 저에게 돌렸죠. 억울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증오로 채운 그 사람의 삶이요. 다음 날 아침 민호 씨가 또 왔습니다. 어젯밤 주무셨어요?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힘드시겠어요. 민호 씨,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억울해요. 당연히 억울하죠.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돈도 돌려받고 그 사람도 잡혔으니까요. 민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끝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했죠. 저는 천천히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한 땀 한 땀. 제 인생도 이렇게 다시 꿰매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세진 씨는 체포된 후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또다시 무너졌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정리해야죠. 하지만 저는 힘들어요.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아니에요. 민호 씨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경찰서에 동행해 주었어요. 진술할 때도 옆에 앉아 있었고 서류를 정리할 때도 도와주었습니다. 경찰은 세진 씨의 계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제 돈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돈도 확인됐어요. 모두 합치면 억대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고객님, 이 정도면 중형을 받을 겁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최소 5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세진 씨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제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며칠 후 딸 나영이가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뭔데? 세진 씨 관련 자료예요. 제가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변호사? 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나영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강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고마워, 나영아. 이제 우리 차례예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나영이는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도 준비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거였죠.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세진 씨와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건 당신의 권리예요. 물러서지 마세요. 하지만 힘들어요.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해요. 안 그러면 후회할 거예요. 민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공판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을 받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손끝에 집중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천을 재단하고 실을 꿰매고 단추를 다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매일 공방에 왔습니다. 그는 제가 바느질하는 동안 옆에서 다림질을 도와주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큰 위로였습니다. 민호 씨,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은 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와주는 걸까? 그냥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수진 씨가 힘들어 보여서요. 혼자 감당하시는 게 안쓰러웠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요? 수진 씨는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강한 분이고요. 민호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했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해주니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세진 씨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그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세요. 세진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바라봤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세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싶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모든 게 세진 씨가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검사의 말에 세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했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진술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을 믿으셨나요? 네, 믿었습니다. 왜 믿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진심처럼 보였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이 세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세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하다는 겁니까? 피해자들에게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세진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텅 비어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민호 씨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 이제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의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였죠. 일주일 후 공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궁금했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민호 씨는 여전히 매일 공방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그가 없는 공방이 상상이 안 될 정도였죠. 저는 바느질을 하고 그는 옆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수진 씨,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요? 네.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세요. 민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강해지신 거예요. 민호 씨의 말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며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진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났고 사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세진 씨가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라는 안도감과 그래도 한때는 제게 따뜻했던 사람이라는 기억이 뒤섞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마주할 용기를 가지기로 했어요. 그것이 저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공방 앞 골목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노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를 거라고요. 공방은 다시 예전처럼 바빠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걱정했어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제가 힘들 때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셨죠.
민호 씨는 여전히 매일 공방에 왔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몇 시쯤 오실지, 어디에 앉으실지, 무엇을 도와주실지,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네요. 봄이 왔어요. 산책하실래요? 같이요. 좋아요. 우리는 공방 문을 닫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민호 씨는 제 속도에 맞춰 걸었고 저는 그의 곁을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수진 씨,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민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혼자였으면 못 일어섰을 거예요. 민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욕심이 없었어요.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미소였죠. 며칠 후 민호 씨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요. 읽어보세요. 봉투를 열자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수진 씨, 저는 화려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수진 씨 곁에서 저도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랑 같은 시간에 천천히 늙어갈 수 있을까요? 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요. 민호 씨, 네. 저도 천천히 가고 싶어요. 같이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설렘보다는 안도감이었죠. 인생 후반의 동행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공방은 더 활기를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졌고 주문도 늘어났어요. 저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민호 씨는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었죠. 세진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 돈은 전부 돌려받았고 민사소송도 승소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죠. 나영이가 공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끝났네. 이제 행복하셔도 돼요. 고마워, 나영아. 딸아이는 민호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민호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그렇지? 네. 엄마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나영이의 말에 민호 씨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정말로요. 어느 날 저녁 민호 씨와 공방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예쁘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봐요. 같이요. 네, 같이요.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은 고단하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예상치 못한 배신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은 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곁에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공방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옷을 만들어 주리라고.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루를 나누리라고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저는 민호 씨와 함께 그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